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진리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제3차 산업혁명 3D 프린터 시대가 열린다고요? 3D 프린터는 100년 전 미국의 포드사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에 맞먹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D 프린터 시대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3D 프린터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며 모든 제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 프린터가 종이 위에 글씨를 인쇄하는 2차원이었다면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에 따라 재료를 얇게 한 층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 입체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컴퓨터로 만든 3D 설계 데이터를 전송하면 프린터에 있던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 재료가 섞여 설계도에 맞는 물체를 만드는 겁니다. 3D 프린터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지만 요즘에서야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986년 출원된 금속 3D 프린터 기술 특허가 내년 2월 풀리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장비가 워낙 비싸 제한된 용도로만 썼는데 이젠 전자레인지 규모로 장비 크기가 줄고 가격이 떨어져 널리 활용됩니다.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생산입니다. 포드사는 실린더를 3D 프린터로 만든 덕분에 제작 시간을 25에서 40% 줄였습니다. 절단 단계와 거푸집에 녹인 금속을 붓는 공정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보잉사도 3,000개가 넘는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죠. 복잡한 날개도 이음매 없이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정거장에 부품을 보내는 대신 3D 프린팅 기술로 우주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죠. 3D 프린터는 소비혁명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린터 값이 낮아지면 집에서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옷이나 장신구를 만들 수 있죠. 누구나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1인 제조업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1인 제조업 시대가 열린다.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를 이용해서 권총도 만들어내고 스마트폰도 찍어내고 다 3D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20세기 초반에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유통 그리고 영화, 모텔 산업이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고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 같은 이런 카지노 산업도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차 상업용으로 쓰이게 되면서 물류는 물론이고 인구의 이동도 빈번해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제조업적인 혁명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컴퓨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아날로그 세대보다 디지털 세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디지털의 끝판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D 프린터 시대가 열린다. 1986년에 지적재산권이 특허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3D 프린터 시대로 갈 것이다. 이미 GM이나 보잉에서는 3D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을 듣다가 저는 생각한 게 이 구절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GDP 안에는 행복이란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정의 생생경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한마음금융이 탄생하게 됐었습니다. 한마음금융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최근 이 공적 배드뱅크의 하나로 이런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이벤트성, 수혜성 정책이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모든 빚을 갚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서 과연 배드뱅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지원 1부의 윤효중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0년째를 맞이했다고요? 한마음금융이. 예, 그렇습니다. 네, 2003년 당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한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예, 그 2003년도 말에 그 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372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경제활동 인구의 16%에 해당되는데요. 예. 6명당 1명 정도가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였던 셈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던 올해 3월에는 네. 약 345만 명이니까 과거에 비해 좀 줄긴 했지만 예. 10년 전과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97년 이후에 우리는 잃어버린 15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틀린 말이 아니군요. 그것만 놓고 예,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이 원인이 뭡니까? 그 아무래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짊어지는 빚이 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겠죠. 예. 네, 그렇지만 그 한번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이 되면은 네. 그 신용 회복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채무 불이행자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양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한번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은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고율 연체자를 부담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은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네. 신용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한 제도 등을 마련했는데 당시에 그렇죠. 한마음금융은 어떤 제도였습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용불량자로 했었죠. 이제 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 2004년 5년에 시행했는데 네. 대출금이 연체되어서 그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기존에 연체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예. 그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직접 대출해 주어서 예. 그 금융회사에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했던 그런 제도고요. 네. 당시에 약 17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13년판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개인회생하고 파산과는 다른 의미입니까? 그 개인회생과 파산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개인회생이라도 파산 같은 건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런 신용회복. 한만금융이라든가 예. 신용회복 이런 것들은 사적 채무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러한 제도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를 한 군데로 모아서 예.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서 채무 조정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편리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제도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적 절차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없이 예. 신속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희망모아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이제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한마음금융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줬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2차로 실시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상환 의지가 있지만 상환을 신청을 못한 분들의 채권을 네. 한 군데를 모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예. 또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 행위도 방지해서 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운영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10년이 흐른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이용했던 분들 한 37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신용불량자들이 당시에 이 신용회복 기금 이런 거를 이용하셨던 분들 몇 분이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4년도에 네. 한마음금융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17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분들 중에서 이제 빚을 모두 갚으신 분들이 약 8만 8천 명이 됩니다. 네. 전체의 50.3%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한마음금융을 통해서 이제 빚을 청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한 몇 년 걸리시던가요? 빚 다 갚는데. 일단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약 4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야. 예. 그리고 이제 기간별로 보면은 7년에서 9년 사이에 갚으신 분들이 36%로 가장 많았고 예. 또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가 23%. 예. 그리고 이제 비교적 좀 단기라고 할 수 있는 1년에서 3년 사이가 20%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쨌든 빚을 이렇게 모두 갚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돈을 빌리셔서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니까 50%가 넘는 분들이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상황이 보면은 더 그냥 이게 좀 절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책으로 한번 엮어서 내셔도 좋겠습니다. 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지한 분들의 살림살이 좀 어떻습니까? 요새는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빚을 갖고 났지만은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주 좋은 형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이제 이런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한마음금융, 그다음에 희망모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역시 좀 절반이 좀 넘는 56%의 이용자들께서 경제적 여건이 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현재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또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도 보면은 3분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그다음에 정규직 이런 게 주로 종사하고 계셔서 가장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전히 소득의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좀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짠한데 이 빚에서 탈출하지 못한 중도 탈락하신 분들 또 포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죠? 예, 지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분할 상환하고 갚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의 약 12%, 한 3만 명 정도가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이렇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이제 완주하기를 이렇게 좀 응원해드려야 될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좀 끝까지 다들 이렇게 잘 갚으시길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5만 5천 명, 비율로는 한 38% 정도가 중도에 지금 탈락하셔서 이제 분할 상환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도 저희는 완전히 빚을 갚는 것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당분간 좀 생활에 좀 힘이 붙이셔서 잠시 좀 분할 상환을 중단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다시 또 기운을 내셔서 또 모두 빚을 청산하시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면요. 지금도 갚으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중간에 잠시 이제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여전히 그렇게 좀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한마음금융 같은 이런 공적 배드뱅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공적 배드뱅크를 두고 일각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금융을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모두 빚을 청산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공적 배드뱅크가 어려운 서민 가게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에 옳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최근에 실시한 분들의 약 80%가 연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70%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지금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빚 때문에 이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는 논의의 초점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빚을 갚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여러 가지 미소금융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통계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과연 그런 배드뱅크의 공적인 역할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하고 네. 또 이제 지금 그 보완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합쳐진다 한다면 예. 뭐 충분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라고 하는 그 소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비 성향이 130%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30%를 더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이분들을 위한 어떤 소득 재원의 발굴, 결국 일자리 발굴일 것 같은데 앞에서 시간제나 이런 비정규직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저희 그 국민행복기금은 네. 그동안에 이제 그 기존의 그 한마음이라든가 희망모아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채무지정적인 이제 중점을 뒀었는데 네. 최근에 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이런 채무지정 제도 이외에도 네. 뭐 그 소액의 이제 생활자금 대출도 해주고 있고, 예, 예.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그 바꿔드림도 위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채용 불이행자의 소득을 좀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네. 그 취업도 이렇게 알선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과거보다는 좀 더 좀 나아진 제도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들이 그 무분별한 대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사회적으로 좀 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금융회사 나름대로의 그리고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쭈고 싶습니다. 우선 그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연체율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적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 제도 운영 방향을 어떤 쪽으로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 뭐 어쨌든 그 빚을 안 지고 살았으면 누구나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고 예. 또 이제 빚을 제때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지원 제도를 좀 다양화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 알선 제도와 같은 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접근성도 좀 높일 필요가 있겠고. 예. 이제 재원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행복기금이 그 서민의 그 금융생활에 항구적인 그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네.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제도화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와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 측 관계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접근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각도로 접근하셔서 국민 생활, 특히 서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지원 1부의 윤효중 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3부 생생경제 핫이슈 한마음 이 공적 자금을 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부에서는 노무상담 준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이나 또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0945번이나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 YTN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자,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참 이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그런 결단이겠죠. 결심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창업하겠다 하는 분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창업. 이게 참 말이 좋아 창업이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롭게. 네, 맞습니다. 큰 차이가 뭡니까? 요즘 저도 특히 상권 현장에 나와보면 늘 성공 창업자와 실패 창업자들을 참 이렇게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네. 저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특히 요즘 성공 창업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 참 예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 창업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작은 실패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지금 현존가치 기준으로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렵다. 실패하고 있다. 이런 창업자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참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물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성공과 실패가 결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단 현존가치 기준으로 지금 옛날에 힘들었는가 옛날에 잘 나갔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점도 있겠다 하는 스타일이 듭니다. 네.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요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성공한 창업자의 한번 독특한 요인 찾아볼까요? 저는 성공 창업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요. 네. 의외로 그 업계에 이렇게 그 종사한 업력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성공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업계 업력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되는 이런 분들이 시장 상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성공한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만큼 본다면 고객을 대하는 스타일이 네. 늘 앞에서는 여유와 미소가 가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앞에서만큼은 돌아서면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늘 앞에서는 별로 힘들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열심히 자기 모습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네. 또 하나 성공 창업자들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은 요즘처럼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아이템을 시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템을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아이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성공 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서 끝을 내는가 이런 부분 창업자 입장에서는 늘 이 창업의 선수들이 창업의 성공 창업자들이 요즘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지금 결정을 했고 또 어떤 사업에 문을 닫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 신규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실패한 분들도 나름대로 실패 요인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실패 창업자들은 보면 첫째, 업력이 생각보다 2년 미만에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1, 2년 정도 업력이 짧은 분들이 의외로 실패 창업자분들이 많고요. 네. 또 이들의 업력들을 쭉 사업의 이력을 한번 추적하다 보면요. 이를테면 음식업 하셨다가 또 PC방에 가셨다가 PC방 하셨다가 또 판매업에 가셨다가 다시 또 뭐 이런 이 도소매업으로 오시는 즉
한쪽으로 몰입하고 한쪽으로 전문성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보다는 상당히 이 업종 저 업종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이 지금 현존 가치 기준으로 큰 성과가 크지 않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또 실패 창업자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실패 창업자의 전직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크게 상당히 잘 나가셨던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성공 창업자분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형 스타일 다시 말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총무 관리 파트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영업 파트 출신들보다 실패율이 좀 상당히 높았다는 이런 결과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당히 고객 친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좀 늘 이렇게 아까 성공 창업자가 늘 여유한 미소가 가득한 반면 실패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고객 친화력 측면에서 자기 스타일을 우리 뭐 한국적인 엄한 아버지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또 의외로 금융기관 출신 분들이 의외로 실패 창업자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상당히 그 계산에는 밝은 반면 사실은 창업 시장이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또 창업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패 창업자의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사람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창업자들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는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역량을 갖춘 다음에 창업 시장에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상권에 나가서 이 노점으로만 10년 이상 하신 분을 만나 뵀는데요. 최근에 그 노점 창업자분께서 갑자기 과일 노점이나 농산물 노점을 거의 10년을 하시다가 최근에 인천에서 월세 35만 원짜리 점포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노점으로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30만 원인데 점포를 재래시장 주안 쪽에 재래시장에 점포를 오픈하다 보니까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 최소 올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점포 창업으로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점을 좀 해보시고 점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창업자 입장에서 좀 내가 하려고 하는 관련 분야에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좀 단계별 창업을 좀 했습니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하그로브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요. 창업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좀 현존 가치 기준으로 자기의 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마라톤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3년, 5년, 10년 이후에 이런 좀 로드맵을 잘 짜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성공 창업자가 잘하는 게 시간 관리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로서 이런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시간 관리죠. 그러면서 스트래티지, 전략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업 영업 전략이 아니라 인생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실패 창업자들 중에서는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삶의 전략을 한번 칼날을 바꿔보는 거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동시에 또 역량 강화에 셀프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좀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기 변혁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기 개발,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즉 창업자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 포인트를 이 결정할 수 있는 시점, 이런 역량을 높여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역량 강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궁극적으로 창업자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창업 성패에 미치는 역량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창업자의 역량, 특히 창업자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창업 시장에서 사람 그러면 첫 번째는 창업자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창업자 옆에 있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창업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이 성공 창업자 옆에는 성공하는 경쟁력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고객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창업자 경쟁력이 창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뭐 이건 대학의 박사 논문 정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최소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50% 정도의 변이는 네. 창업자 역량에 달렸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창업 시장의 트렌드하고 스타일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창업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요. 요즘 좀 의외로 실속 창업, 그러니까 사실 IMF의 창업 자금을 보면 5, 6천만 원대 창업 자금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권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많이 투자해서 하신 분도 많습니다만 5천에서 1억 미만 이런 소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즉 그만큼 생경 창업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경기가 회복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 또 중장년층들이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글쎄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전화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번 또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홈페이지도 많이 널려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로도 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전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지금 서울 광화문 지역에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정현주 노무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예, 제가 미처 예상을 못하고 지하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상으로 움직여버렸네요. 네. 지하에 있는 편의점보다 지상에 있는 편의점이 매출이 좀 더 높답니다. 예. 자, 그 상담을 계속 하시죠, 그러면. 예, 8101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재테크 근무를 하고 있는 32살 주부입니다. 애기들 때문에 재택근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택근무 최저임금 보장됩니까?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셨는데 최저임금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4,860원이고 내년에 5,210원이죠. 예,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기존에 오르던 것보다 폭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예, 다들 기억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택근무해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택근무냐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상담자께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정확한 상담이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날 해야 되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했던 내용들을 사용자로부터 체크받고 사회보험도 건강보험 이렇게 근로자로 다 신고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적용받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정보를 올려주시면 우리 정인주 노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0297번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입사일은 2011년 6월이고요. 이때는 파견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이후 회사와의 자체 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되면서 1년 계약마다 부서를 이동하였고 총 근무 기간은 2년이 넘었으나 계약 방법이 변경되어 무기계약직 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계약 만료 이틀 전에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지금 파견 근로자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정규직 근로자로 2년간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용 기간 제한이 파견 근로자도 2년,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인데 이거를 합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파견으로 사용한 기간, 기간제로 사용한 기간 합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2년이 초과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파견 근로자로 이제 있었던 기간은 제외를 하고 이때는 사용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있었던 게 2년이니까 2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간제법으로는 2년 이내에서는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 통보가 곧바로 해고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안은 이분이 이제 2년간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평가 결과가 좋으면 갱신한다라고 회사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평가 결과가 좋으면 무기 전환을 해준다 이렇게 정해놓은 회사 같은 경우는 법률 갱신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번 해보실 만하거든요. 지금 이제 딱 계약 기간만 가지고 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요. 회사 규정이라든가 계약서 내용을 한번 좀 봐서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2년이 넘게 되면은 회사에서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있었으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고 해서. 그 이제 아마 회사에서 인력 감축이 필요했는데 그 경우 계약직들을 우선 감축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065번님입니다. 제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조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경력사원으로 10개월 되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넌 수습으로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15% 감봉을 최소 3개월을 하겠다는 제재를 거시면서 네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너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는 겁니다. 근로법을 보니까 월 급여 10% 이상은 근로법에 걸린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도 그것에 속합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입사당일에 수습기간 안 뒀다가 중도에 수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근로 조건은 그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수습 기간 두지 않다가 한창 근무 중에 수습이다라고 해서 급여 깎는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아마 그 질문하신 분께서는 급여 10% 깎는 이제 간급의 제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봉이라고 그러죠. 흔히 감봉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건 징계를 할 때 감봉이 가능한 건데 이분은 지금 징계당할 사유는 없으시잖아요. 상담자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10%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도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데 15% 삭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 방법 없으니까. 삭감해버리면 지금 그 상담 내용으로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좀 그 인정머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법대로 해야죠. 노동부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를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무법인 H의 정윤주 노무사와 함께 노무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에서 또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81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급여가 몇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있고요. 퇴사해서 최단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단금은 3개월치 월급과 3년 퇴직금만 연령별로 차등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회사의 재산은 가압류되어 있고 사장님 개인도 회생 절차 상태에 있습니다. 최단금 신청 절차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최단금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 최단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재판상에 도산하고
재판상 도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산이다라고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지금 회생 절차, 정리, 네.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가 개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게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점에서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 동안 퇴사한 근로자는 누구나 최단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454. 그래서 아마 이 경우 이제 최단금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연령별로 차등되어 지금 나오시는데 40대에서 50대까지가 가장 최대 상한 금액이 높으세요. 최대 260만 원까지 최저 150만 원에서 한 달치가 그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곧바로 신청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신청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542번님 2009년 12월 8일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 근무하고 2010년 12월 재계약 후 1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또 2011년 12월부터 정직원으로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혹시 2013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정산 때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정직원 근무기간만 반영이 되는 건지요? 이건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직원 근무 맞습니다. 때만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하고 공모를 통해서 재입사하고 이제 정식 직원이 된 이런 경우는 이제 비록 계속 근무를 했지만 단절됐다라고 보지만 이분처럼 재계약 하다가 정직원으로 이렇게 되신 케이스는 당연히 이제 정규직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되고 회사 측에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예전에 중간 정산이 가능할 땐 중간 정산을 하셨어요. 대체로 계약직 근로자들 급여가 낮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정규직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을 일찍 하셨다가 제가 오답을 이야기해서 깜짝 놀라셨군요. 6512번님입니다. 회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오를 호봉이었기 때문에 급여를 올릴 수 없어서 연봉제로 전환한다 하더군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라는 없고 최저임금 이상만 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연봉제는 통상 말할 때 자기 성과에 따라서 혹은 개별 협약에 따라서 가는 건데 최근에는 연봉제로 많이 좀 전환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상담자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할 때 대체로 근로자한테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다가 평가에 따라서 깎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회사 측에서. 그렇군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어떻게 일일이 다 동의를 얻어야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 명씩 불러갖고 도장 찍으라 그러면 안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 형태로 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의사표시가 되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7722번님입니다. 저는 스파에서 에스테틱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맞춰 탄력 근무제로 일하는데요. 일하다 보니까 40시간이 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달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업 후 계획이 차질이 많습니다. 탄력 근무제를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을까요? 다른 탄력 근무제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도 아마 유사할 것 같습니다. 2주간 평균에서 40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30시간, 두 번째 주는 50시간 근무를 해서 평균이 채워지면 특별히 연장 수당 없이 우리가 책정된 기본 임금으로 가는데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 아마 시급을 정해놓고 시급 곱하기 일했던 시간만큼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들쑥날쑥하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하시는데 실업급여는 평균 내서 계산을 하니까 크게 차질은 없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무려 한 7건의 상담을 해드렸는데 막힘없이 해주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였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물어봐.
늦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일본은 원자력 방사능이 지하로 스며들어가고 있어서 속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병이 드는 거죠. 미국은 예산안 통과가 하원에서 걸리는 바람에 셧다운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과연 정부의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모습을 보고 또 중국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는 과연 괜찮은 건가? 동양그룹 사태, LIG 사태, 저축은행 사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집안 단속, 문밖 단속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애고하고 닥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고는 하지 않지만 몇 가지 징조들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그걸 지나친 기우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앞서서 허리띠는 끊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의 날 행사 잘 지켜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